얼마 전에 서산고에서 굉장히 제가 하고 싶어도 2011년에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원고를. 이제 뇌과학에 대한 관심은 뭐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처음에 뇌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두뇌는 어떤 식으로 사물들을 관찰할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입시 준비할 때부터 보니까 뇌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오른쪽 두뇌 방식, 뭐 왼쪽 두뇌 방식, 그런 걸 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좌뇌와 우뇌가 물론 약간 특성은 갖고 있지만 항상 협업한다라고 이제 이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분리가 되지 않고, 심지어 뭐 대뇌가 활동을 할 때도 중뇌와 간뇌까지 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뇌와 우리 오장 간의 그 신경망이 있거든요. 신경망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통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가장 신비로웠던 게 인간은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였거든요. 그래서 뭐 yes와 no를 선택할 때 몸이 먼저 yes 또는 no의 화학 반응을 먼저 보인 다음에 전두엽이 선택을 한다는 그런 관찰 결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양자물리학 이후에 나온 평행우주론까지 들어가게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논의는. 그래서 이게 뇌과학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평행우주.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운명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택은 내 전두엽이 하지 않고 뭔가 내 깊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미래 시간을 선택하고, 우리 전두엽은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계속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어쨌건 뇌과학에서 가장 신비한 영역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한 영역인데, 어쨌건 자유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라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대열 씨,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이대열 씨의 강의를 그래서 한 5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쭉 들어봤는데, 책은 안 샀어요. 좀 돈이 좀 아까워서 안 샀는데, 이제 아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두뇌의 성능에 대해서 과연 특이점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이대열 씨는 특이점이 안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두뇌도 지속적으로 잠재력이 발현되면서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냅스라든가 전체 두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상황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성능이 좋아지면 인간도 잠재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인간을 능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진화를 할 때, 그러니까 이대일 씨가, 그분이 진화론자는 아니죠. 진화론에 두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두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진화론을 주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건 진화에서는 인간의 두뇌가 아주 오랫동안 맹수한테 쫓기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두뇌가 지속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와요. 인간의 두뇌가. 그래서 두뇌의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잠재력은 큰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조금만 쓰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 데이터 중에서 그 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만 쓱 보고서 빨리 선택을 하지 않으면 멸종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두뇌의 잠재력을 충분히 써왔던 인류는 다 멸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남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두뇌의 잠재력을 조금만 쓰는 인류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미 농경사회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DNA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두뇌가 보호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000년 정도 됐다고 쳤을 때 10,000년 동안 우리 인간의 두뇌는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만큼 보호되어 왔었기 때문에 점점점 좋아졌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인간의 두뇌하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 두뇌는 좀 더 자기 잠재력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리고 10,000년 사이에 얼마만큼 두뇌가 바뀌었을까 하는. 근데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좀 알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그 돌연변이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사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구상에 핵무기가 터지고 뭐 이제 인공적인 그 방사능이나 방사선에 의해서도 물론 이제 종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그 일부는 두뇌가 아주 극히 일부는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에서 들어오는 자연 방사선이 있어요. 감마선이라든가 이렇게 우주선. 그것이 돌연변이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생물들은 분자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분자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우주에서 자연 방사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DNA를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그 아스팔트에서도 방사선을 이렇게 쬐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면서 시멘트 안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 몇백 년 동안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암에 걸려서 죽는 확률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인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만큼 이렇게 따라잡을 확률도 있다. 몇몇 그런 어떤 소수의 천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쨌건 이성원 선생님 때문에 서산고에서 이제 그래서 공교육 교실의 현실과 인공지능의 이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011년에 그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원고를 쓸 때 그 책은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에 99%의 원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절판을 했기 때문에 원고를 내가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에 집어넣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 건 좀 바로 잡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쓰면서 제가 발견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트라우마가 10대 때까지의 트라우마가 평생 동안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두뇌를 이렇게 좀 세뇌 교육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팅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는데, 가장 이 해롭게 인간을 바꾸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주도성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 책을 쓸 때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기주도성을 없앤 인간은 중년 이후에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그게 그 책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책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무튼 어려서부터 3살부터 20살, 10대까지 두뇌가 이렇게 말랑말랑했을 때, 할 때 자기주도성을 빼앗는 것 자체는 호르몬 순환 체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면역력에 좋은 호르몬은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고, 이것은 인간이 자기주도적일 때만 신체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자기주도적이 않으면 신체는 코르티솔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온순한에는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옵니다.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거는 남자애들도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코르티솔에 더 노출되는 사람들은 당뇨병이나 암으로 죽게 돼요. 근데 그 중년 이후에 어떤 병으로 죽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까지 양육 방식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폭로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두뇌 사용 설명서. 그래서 일단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자라는 게 그 책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2011년도에는 그때 인공지능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주로 건강하고 창의성에 관련돼서 그 책을 진행시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인공지능과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죠. 왜냐면 거기에는 건강하고 창의성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책에는 아주 신비로운 내용도 제가 썼는데요. 돌연사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할까? 뭐 그런 이야기도 쓰고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뭐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되는 것이 9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상 현상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게 99%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바이오 시대가 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바이오 미생물학과가 전망이 좋더라고 하는 게, 큰 생물들은, 생명체나 식물들은 대부분 검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죠.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근데 점점 작은 생명체들은 아직 데이터가 나올 게 많기 때문에 바이오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영감에 의해서 연구할 거리들이 더 많은 거죠.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영감에 의해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현재에서부터 과거를 감지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간 능력의 앞으로 몇 조 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몇백만 배가 아닙니다. 몇 조 배예요. 몇 조 배. 빅데이터를 파악하는 능력은 현재 이미 몇백만 배고요. 인공지능의 두뇌 있죠. 그 칩의 구조가 인간의 두뇌를 본땄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전달되는 전파의 속도가 기본적으로 300만 배가 빨라요. 인간의 두뇌에서 시냅스와 시냅스를 통과하는 속도보다. 그래서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두뇌만큼 복잡하지 않아도 얘네들의 성능이 되게 좋은 거예요. 300만 배가 기본적으로 빨라요. 그럼 인간은 왜 300만 배나 느릴까요? 인공지능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우리 몸에 맞게 진화를 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결국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던지는 속도 있죠. 사냥할 때. 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두뇌가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사냥하는 속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냐면은 활을 쏘고 총을 쏘고 창을 던질 때 이 두뇌가 이 근육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뉴런 중에서 지연 뉴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뉴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발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손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만이 창이 목표로 날아가거든요. 신경망의 거리가 틀리잖아요.
발끝하고, 그죠? 어깨하고. 일단 두뇌에서부터 망의 거리가 틀리죠. 이 전파 이동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느리게 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 동작을 일치시키게 만들어요. 사냥을 할 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도에 두뇌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전파 속도의 300만 배나 느려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만 배 더 허술한 인공지능이 우리랑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좀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차이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시냅스가 살아있고, 인공지능의 칩은 그냥 광물질인 거죠.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와 광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냅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를 잃어버려요. 인간의 특성은.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다시 그걸 기억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쓸 때 이렇게, 매스게임이랑 좀 비슷하다, 인간은. 북한에서 한 매스게임 하잖아요. 피켓 뜨는 거 있잖아요. 개 중에 한두 놈 있고 이렇게 실수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큰 차이는 안 나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글자만 보는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아무튼 참 재밌는, 우리는 행복하면 참,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피켓을 튼대요, 원래. 어쨌건. 그래서, 시냅스 몇 개가 이렇게 죽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릴 때 대충 비슷하게는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빈틈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또 본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스토리텔링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고자 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창의성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은 우리 뉴런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카오스와 혼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탄생한 게 창의성이에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다른데, 그래서 인간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래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래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빈틈을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두뇌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미래를 상상하면서 미래의 빈틈을 메꾸는 것으로도 그 상상력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은 현재로부터 과거에 쌓인 데이터로 공부하지만 인간은 영감으로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영감. 미래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상상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상상해낼 때 인간은 빈틈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상상을 잘 못해요. 불합리하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상상을 할 때. 인공지능은 미래를 상상할 때 합리적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과거의 데이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 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데이터에 의존하는 교육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대부분 데이터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까지 증명된 것들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들이 위주로 교과서가 돼 있거든요.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경력자를 뽑는 이유가, 이거 좀 넘기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넘어가요. 이거 놓고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차이를 봤을 때 우리는 무수한 실패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상상할 때 불합리하게 상상을 하니까 대충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육이 굉장히 스토리텔링으로 가고 다양성으로 가고
상상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99%는 실패를 할 겁니다. 그것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1명이 인공지능이 과거에 빅데이터를 전부 취합해서 합리적인 미래를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어떤 이 지구 자체가 어떤 혼돈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변수로 인해서 미래가 인공지능이 예측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미래를 예측한 인간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준비를 한 거죠,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리더 또는 이 지구의 문화의 리더가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사분들한테. 99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거다, 애들을 대할 때. 99%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1%의 창의적인 애를 배출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반타작이라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중에서 50%는 내가 반타작을 해서 50%는 부모가 보기에 사회가 보기에 내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100%가 다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 어떤 문명의 리더가 나올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더 확률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반타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교육처럼 좀 표준화되고 단일화되는 경향이 많아져 버리거든,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의 특성을 놓고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흔히 많이 나왔어요. 개별 맞춤 교육이에요. 정말로 그게 맞아요. 개별 맞춤 교육이 맞아요.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뭐 1대1 개인 지도나 홈스쿨링이 아니면은 어차피 힘든데,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프로젝트 교육이고 PBL이고 플립러닝이잖아요. 애들이 각자 공부하게 하고 교실에서 발표하게 해요. 터치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사가 애들한테. 각자 애들이 공부하는 것이 방향성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박수 쳐줘버리는 거죠, 교사가. 뒤로 빠지는 거죠. 지금 확률적으로 가장 성공할 확률은 교사가 뒤로 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지는 순간 표준화가 돼요. 애들을 우리가 반타작이라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어떤 오류가 나오게 되냐면은 인간을 인공지능화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인간을 인공지능화 시켰냐면은 왜 기억력을 우리가 강조했을까요? 사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기억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그런데 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억력은 반드시 감정이 결부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공포, 맛있다. 보세요.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공포. 벌꿀을 먹고 싶은데 벌이 쏠 것 같아. 불안, 걱정, 벌꿀은 맛있다. 어디 가면은 벌집이 있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인간의 기억은 우리가 그 7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7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쳤을 때 반드시 어떤 7가지의 감정 또는 그 중에서 몇 가지의 감정과 칵테일처럼 혼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억이. 그게 인간 기억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는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기억이 감정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기억을 할 거면은 그게 감정이면 충분했어요. 그게 우리가 기억의 동기부여는 전부 다 감정이었어요. 욕망이었고 짝짓기에 대한 욕망,
사냥에 대한 욕망, 먹을거리에 대한 욕망,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욕망.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기억하는 세포가 굉장히 두뇌에 많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진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장 뭐랄까 이상적인 집단이 150명이라고 하잖아요. 150명. 150명까지 우리가 전화번호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다 저장해 놓으니까 지금 다 일부러 다 까먹었지만은 150명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상세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 2, 4 산업혁명 이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가 복잡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오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망하고 결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의 욕구.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진 사회에서의 그 승진의 욕구, 힘의 욕구가 생겼을 때 여러분 교대사 때 준비할 때 기억나시죠? 감정과 결부된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고 공부를 했습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공부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능하고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인간을 인공지능화 시키는 교육이 그 지식이 폭발하면서 시작돼 버린 거예요. 감정이 계속 배제된 상태로 더 많은 양을 암기하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거죠, 인간은. 초보적인 인공지능. 왜냐면 기업에서 써먹어야 했으니까. 국가에서 써먹어야 했고, 공무원으로 써먹어야 했고, 직원으로 써먹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월급쟁이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감정과 기억의 관계를 계속 이탈시키는 거죠. 근데 감정과 기억을 이탈시키는 것이 두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전두엽과 중뇌 사이의 신경망과 혈관을 좁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감정을 자기 전두엽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 감정하고 결국 멀어졌을 때, 즉 이게 이제 뭐냐면 지식의 양이 중학교 때부터 많아지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주 즐겁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억하는 것이 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즐겁게 이렇게 에듀테인먼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에듀테인먼트가. 즐거운 감정과 교육이 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딱 가서 이제 막 영어 단어, 2000단어, 7000단어 외우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하고 기억이 멀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증 통제 능력이 상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분이 이상할 때 중뇌에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어쨌건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됐든 사업이 망했든 어찌되었건 내가 좌절을 겪었든 간에 중뇌에서 뭔가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감정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교육은 감정과 기억을 이탈시켜 왔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려면 전두엽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뭔가 이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공교육을 받아버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에는요 우리가 창의인성 하는데 지금 사회의 인성은 굉장히 나약한 인성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탈해버려요. 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도둑질하게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폭력을 하게 되고 자기 욕심이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하고 중뇌가 계속해서 이탈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 여대생을 성희롱한다거나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바바리맨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심각하게 중뇌하고 전두엽이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됐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 인간을 인공지능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래로 우리 인간의 기억은 반드시 감정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인성이 돼버려요. 가짜 인성. 그리고 문제는 창의성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그 감정과 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평행우주론을 얘기했고요.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평행우주가 있고 그 어떤 미래를 감지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직관이라고 하고 휴리스틱이라고 하기도 하고 몬테카를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건데 두뇌가 다 계산할 수 없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을 딱 뽑아서 생각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직관 능력이거든요. 이세돌의 78번째 순간 그래요. 사국에서 이겼을 때, 알파고를 이겼을 때. 그 능력의 기원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기원이. 근데 그 능력의 기원은 다차원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평행우주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차피 증명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뇌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제가 이제 특허 발명 연구할 때 한 과학자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상한 실험실과 실험 도구에 대한 꿈을 꿔요. 꿈을 꾸거든요. 이게 무슨 실험실이고 무슨 실험 도구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한 번 더 꿔야 되겠다. 두 번을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설계도를 그려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그래도 그대로 실험 도구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세팅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발견을 하거든요. 새로운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물질이 나올 줄도 모르고 실험 도구를 먼저 꿈을 꿔요. 이런 사례가 나타나요. 미래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인간의 영감의 원천은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차원과 연결이 되는 그 영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감지 못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가장 감지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전두엽은 인공지능처럼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뭔가 판단하고 하는 것에 좀 더 능수능란해요, 얘가.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영감을 떠올릴 때, 인간이 떠올릴 때 두뇌를 촬영해 보니까 굉장히 두뇌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뇌파도 세타파와 감마파가 동시에 여러 가지 뇌파가 활성화될 때 어떤 창의적인 미래로부터의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얘만 돌아갔을 때는 그 어떤 굉장히 위대한 창의성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두엽만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을 통계를 내고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인간의 뇌파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중뇌, 간뇌까지 다 활성화되는, 전반적으로 전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상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책을 쓰면서 내린 결론인데, 인간은 전두엽보다는 중뇌와 간뇌와 그다음에 그 간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장 같은, 심장에도 뉴런 세포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다른 차원하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까지 왔냐면은, 제가 처음에 원래 지식량이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합당한 지식량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모든 인간의 기억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었다. 근데 지식량이 많아지면서 그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서 감정과 인간의 그
기억이 이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점 인공지능 로봇처럼 두뇌를 써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중뇌와 간뇌와 전두엽 간의 호응이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은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두엽에서 나는 우울해지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뇌에서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찍어보면 전두엽하고 중뇌 사이에 신경망하고 혈관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두엽과 중뇌 사이의 신경망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감정과 기억, 감정과 공부가 이탈된 채로 10대를 보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감정과 결부된 지식을 쌓아온 애들은 그것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두엽하고 중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 두뇌의 법칙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연결망이 긴밀해진다는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그 시냅스라든가 뉴런망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요. 인공지능 시대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요, 인간은요, 지식량이 많아질수록 더 멍청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뇌와 중뇌가 정말 미래 차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세타파의 상태는요, 전두엽이 어느 정도 꺼진 상태거든요. 인간이 세타파의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황농문 씨가 몰입해서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해법은 세타파 상태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비몽사몽 상태거든요. 전두엽이 아주 또렷한 상태가 아닙니다. 세타파 상태가. 근데 이제 연구 중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노벨상 수상자급의 그 사람들의 두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약간 영어로 헌티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헌티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헌티드 되어 있어요. 자기 두뇌가 그 문제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약간 최면에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굉장한 창의성을 내는 두뇌들은 세타파와 감마파가 동시에 나타나요. 베타파가 아니에요. 전두엽이 활동할 땐 베타파가 나타나거든요. 주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근데 감마파와 세타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두엽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다른 차원하고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 두뇌 전체가 활성화된 상태이거든요. 그게 베타파가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푸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때. 이거구나. 죄송해요. 박타타 얘기 떼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이니까.